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기사 필답형과 작업형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기출문제는 22년도에 출제되었던 문제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산업안전기사 실기 필답형 22년 3회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자, 로봇의 작동 범위 내에서 로봇에 관하여 교시 등의 작업을 하는 때 작업 시작 전 사업주가 관리 감독자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해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시 등의 작업을 할 때 사업주가 준수해야 할 사항이 무엇냐라고 물어본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가 되고요. 이 문제는 과거부터 많이 나왔던 문제이기도 하죠. 외부 전선의 피복, 외장의 손상 유무, 매니플레이터의 작동의 이상 유무, 제동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기능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유무, 이런 것들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일단은 외부 전선, 매니플레이터, 제동장치, 비상정지장치 이러한 것들 중심으로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뭐 하기 전에? 로봇에 대한 교시 작업. 교시 작업은 뭐라고 그랬죠? 프로그램 입력 작업이라고 했죠. 프로그램 입력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플레이백 로봇 같은 경우에는 작업자가 로봇을 직접 움직여야 되잖아요. 직접 움직여서 그 동작을 기억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로봇에 근접해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매니플레이터의 작동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 제동장치나 비상정지장치의 기능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 외에 기본적으로 외부 전선의 피복이나 외장의 손상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하도록 관리 감독자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점검해야 할 부분이 된다라는 것. 뭐 기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쉽게 여러분들이 쓸 수 있도록 하셔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교류아크 용접기 관련된 문제인데요. 전격 방지기. 전격 방지기는 전기 충격을 방지하는 장치죠. 그래서 교류아크 용접을 할 때는 이 전격 방지기가 기본적으로 부착이 되어 있어야 되죠, 지금은. 그래서 이 전격 방지기를 기본적으로 부착을 하고 있는데 설치해야 하는 장소라고 특정을 했습니다. 어쩔 때 설치해야 되냐? 그리고 저는 왜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냐?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이 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장소를 2가지만 적으라고 했는데 우리 법에는 이제 3가지가 있습니다. 선박의 이중 선체 내부, 밸러스트 탱크, 보일러 내부 등 도전체에 둘러싸인 장소, 보일러, 밸러스트 탱크, 이중 선체 내부 이런 데가 다 금속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도전성이 높기 때문에 도전체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누전이 됐을 때 작업자가 감전이 쉽게 돼버릴 수 있죠. 그래서 전격 방지기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고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로 철골 등 도전성이 높은 물체에 근로자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 자, 여기는 철골과 같은, 철골이 금속이잖아요. 그러니까 도전성이 높죠. 그래서 접촉해서 감전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전기가 여기도 누전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누전으로 해서 감전될까봐 전격 방지기를 설치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높이 2m가 있는 이유는 추락으로 이어질 수 있죠. 감전이 돼서 작업자가 놀라가지고 또는 당황해서 추락이 돼버리면 이제 치명적인 상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로자가 물, 땀 등으로 인하여 도전성이 높은 수변 상태에서 작업하는 장소, 물과 땀도 전기가 잘 흐르죠. 그렇기 때문에 전기에 의한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격 방지기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은 2번에서는 다 뭐예요? 도전성이에요, 결국은. 도전성, 도전체, 도전성 이런 말들로 소개가 되죠. 그러면 이 도전성이라고 하는 것의 대표적인 물질은 금속이고, 금속과 관련된 게 보일러, 밸러스트 탱크, 그 다음에 선박의 선체, 또 여기 나와 있는 철골, 그 다음에 물과 땀 이러한 것들과 관련된 내용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반복돼서 출제가 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3번입니다. 안전인증 대상 보고 8가지 쓰시오. 안전인증 대상 보고가 있고 자율 대상 보고가 있죠. 근데 자율은 3가지밖에 없잖아요.
자율은 세 가지 포항경, 표환면, 그 다음에 안전모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에서 쓰라고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안전인증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안전인증은 총 몇 가지가 있습니까? 12가지가 있죠. 12가지 중에서 8가지만 쓰라고 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점수를 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 이런 것들까지 정확하게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방호장치까지.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 안전인증 대상 방호장치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죠. 자율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여기는 보호구 8가지 쓰라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쓸 수 있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점수를 주려고 낸 거고요. 4번에 인간기계 시스템에서 기본 기능 4가지를 쓰라고 했어요. 기본 기능은, 자, 우리가 인간기계 통합 시스템의 기본 기능은 입력, 감지, 입력된 정보를 감지하죠. 감지하고 정보 처리를 하죠. 정보 처리 및 의사 결정을 하죠. 의사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하죠. 그 다음에 출력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공통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여기가 정보 보관, 정보 저장 기능이 있다. 정보 저장 기능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4가지, 감지, 정보 처리 및 의사결정, 행동 기능, 정보 저장 기능. 이렇게 해서 이 4가지가 기본 기능이죠. 이 4가지가 기본 기능이고 입력과 출력은 기본 기능 4가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제 가끔 책에 보면 입력과 출력도 이렇게 넣어놓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 있는 요 4가지만을 기본 기능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것도 뭐 기본 문제, 인간공학에서 나왔던 문제입니다. 5번에서는 정사상 A1의 발생 확률을 구하라겠어요. FT도가 주어지고요. 이것의 확률, A1의 확률은 당연히 성공할 확률이에요. 신뢰도요? 불신뢰도요? 불신뢰도죠. A1, 이 FT도 자체는 결함수 분석이잖아요. 근데 결함을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결함이 발생할 확률이기 때문에 불신뢰도예요. 불신뢰도. 어쨌든 A1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거 불신뢰도를 구하라는 것이구나 라고 알 수 있고요. A1의 발생 확률이라고 했기 때문에 불신뢰도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AND로 되어 있기 때문에 AND면 곱하기죠. 그러면 A2 곱하기 A3 곱하기 A4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2, 3, 4를 곱하면 되겠습니다. 자, 2는 또 AND니까 1과 2를 곱하면 되겠네요. 1과 2를 곱하면 되고 A3는 병렬이니까 1-1- 쓰면 되죠. 1- 가로 1- 그 다음에 3번의 확률, 4번의 확률 각각 계산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도 AND니까 다 곱하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곱해서 이 나온 값들을 3가지를 다시 다 어떻습니까?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최종적인 값이 나올 겁니다. 여기서 문제에서 발생 확률을 뭐로 구하라겠습니까? 퍼센트로 구하라겠습니다. 이게 이 문제의 함정이에요. 여러분들은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여가 20%, 10% 이렇게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값을 다 집어넣었을 건데 여기에 확률을 구할 때 우리가 소수점으로 구해버리고 끝내버리면 틀려버립니다. 문제에서 이렇게 퍼센트로 구하라 라고 했을 때는 답을 퍼센트로 마무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밑에 풀이를 보면요. 계산 과정에서는 퍼센트로 안 넣었잖아요. 그냥 소수점으로 넣었죠. 소수점으로 넣어서 계산은 다 했어요. 그래서 요 값들을 가지고 다 곱했습니다. 이렇게 곱했어요. 그래서 곱한 값이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렇게 쓰고 나와버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 지금 문제는 퍼센트로 물어봤기 때문에 여기다 100을 곱해줍니다. 100을 곱해주면 소수점이 요리 와야 되겠죠? 0.0024 이렇게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의문점이 있죠. 소수점이 몇째 자리까지 구해야 되냐. 기본적으로는 셋째 자리에서 둘째 자리로 반올림해서 마무리를 하는 게 원칙인데 지금 문제에서는 이 소수점에 대한 내용이 문제에서 언급은 안 됐어요. 소수점에 대한 문제에서 언급이 안 됐기 때문에 소수점 기준으로 하면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라. 그러면 여기서 반올림하면 0이 돼버리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소수점 5째 자리까지 구하라고 문제에서 제시가 됐을 겁니다. 자, 여기는 언급이 안 됐지만 여기에 소수점 6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에서 반올림한다. 이 말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 말이 있어야지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답이
성립을 합니다. 이 답이 성립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만약에 이 말이 없다, 문제가 이 조건이 없다고 가정을 한다면 여기에서 답은 0%가 됩니다. 0%가 답이 돼야 됩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말비계 조립 시 사업주 준수사항 관련해서 가로 안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말비계 관련된 문제입니다. 말비계는 우리가 왜 말비계라고 하죠? 안장처럼 생겼기 때문에 그러죠. 우리가 손이 닿지 않는 그런 높이에 있는 작업을 할 때 이렇게 사용하는 비계입니다. 이걸 말비계라고 한다는 것 알고 계시고요. 지지부재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 장치를 해야 됩니다. 지지부재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 장치 있어야 되고요. 근로자가 양측 끝부분에 서서 작업해야 한다. 지지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 몇 도입니까? 75도죠. 야가 75도 이하로 하고 지지부재와 지지부재 사이에는 뭐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조 부재를 두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말비계 높이가 몇 메타 초과하면 2m를 초과하면 작업 발판의 폭이 40cm 이상이 되어야 된다. 말비계 관련된 문제 뭐 필기할 때부터 자주 봤던 내용입니다. 7번입니다. 기계설비의 방호의 기본 원리를 3가지만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기계설비의 방호의 기본 원리 3가지를 쓰시오라고 했는데 이 기계설비에는 방호장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방호장치를 만들 때, 고안을 할 때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고안했냐. 이 부분이 사람의 신체가 닿으면, 손이 닿으면 손이 다칠 거, 잘릴 것 같아. 그러면 이 부분에 사람의 손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뭐라고 해요? 덮어 씌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는 차단할 수도 있고 이런 위험을 아예 제거할 수도 있죠. 그래서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방호장치라고 부르는 것은 이 기계 설비가 작업을 할 때 나오는 여러 가지 물질들 중에서 특히나 비산되는 물질이 사람한테 해가 될 수 있다면 이 물질이 작업자한테 튀지 않도록 막아야 되겠죠. 이런 물질들이 나오지 않도록 그러면 차단, 덮어씌움 이런 것들이 기본 원리예요. 거기다가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방호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위험 제거, 차단, 덮어씌움 이렇게 3가지가 기계설비 방호의 기본 원리라고 부릅니다. 자, 기본 원리 물어본 문제. 이 문제가 좀 특이하죠? 예, 이 문제가 과거에 자주 나왔던 형태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 8번으로 보겠습니다. 화학설비, 부속설비 안전기준과 관련된 가로 안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사업주는 급성, 독성 물질이 지속적으로 외부에 유출될 수 있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파열판과 안전밸브를 어떻게 설치한다? 직렬로 설치합니다. 직렬로 설치하고 그 사이에는 이 파열판이 먼저 설치되고요. 얘가 파열판이 설치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안전변이 설치가 됩니다. 이 파열판과 안전밸브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된다? 압력 지시계 또는 자동 경보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압력 지시계 또는 자동 경보장치 이게 설치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가로 안에다가 이런 용어들을 쓸 수 있나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화학설비 및 부속설비 관련돼서 나오는 문제들. 파열판과 안전밸브가 이렇게 독성이 있는 물질이 유출될 때는 원래는 독성이면 뭐 떠올라요? 파열판이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이 파열판과 안전밸브를 지속적으로 유출됐을 때는 직렬로 설치하라 했어요. 그래서 파열판이 원칙인데 안전밸브까지 같이 설치를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사이에다가 이 파열판과 안전밸브 사이에 갭이 있잖아요. 그 갭 때문에 압력 지시계 또는 경보장치가 설치가 되면 이런 독성 물질이 유출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대응을 하기가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9번에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작업 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설치해야 할 추락 방호망 이야기입니다. 추락 방호망도 뭐 필기할 때 여러분들이 자주 봤던 내용이고요. 자, 몇 메타마다 10m마다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입니다. 여기는 가로가 안 쳐졌지만 여러분들이 12%라는 수치를 알고 있어야 되고요.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방호망의 내민 길이는 3m죠. 낙하물 방지망은 2m였습니다. 그물코가 20cm 이하인 경우에는 낙하물 방지함을 설치한 것으로도 본다. 그래서
추락 방어망도 설치하고 낙하물 방지망도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으면 따로따로 설치한 게 아니라 추락 방어망을 그물코가 몇 센치, 20cm죠. 센티미터입니다. 20cm, 20cm가 20mm죠. 죄송합니다. 20mm 이하인 추락 방어망을 사용했을 때는, 자, 여기가 20m가 아니라 20mm예요. 예, 2cm입니다. 2cm. 일반적으로 추락 방어망 몇 cm, 몇 cm? 10cm, 5cm잖아요. 근데 그물코를 이렇게 더 작게 만들어 버리면 뭐에 대한 대응도 된다? 낙하물에 대한 대응도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3m, 낙하물은 2m.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계시죠? 10번입니다. 어느 사업장의 재해로 인한 신체 장애 등급 판정자가 아래와 같을 때 요양 근로 손실일수로, 이제 용어가 좀 바뀌어가지고요. 그냥 근로 손실일수라고 안 하고 요양 근로 손실일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같은 의미예요. 근로 손실일수하고. 사망자가 2명, 1급, 2급, 3급, 9급, 10급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근로 손실 일수를 신체 장애 등급에 따라 정해놓은 게 있죠. 여러분들이 필기 공부할 때 재율 관련돼서 강도율을 계산할 때 여기에 있는 급수를 다 외우고 계시죠. 50, 100, 200, 400, 600, 1000, 1500, 2200, 3000, 4000, 5500, 7500 이렇게 알고 계십니다. 사망과 1에서 3급은 같죠. 네, 같기 때문에 사망자가 2명이니까 7,500, 2명에 7,500. 그 다음에 1급, 2급, 3급이 한 명씩이에요. 그래서 한 명, 3급까지가 다 7,500일이니까. 그 다음에 1000 했어요. 9급이 한 명 있어요. 9급이 1000일입니다. 그 다음에 10급이 4명 있네요. 600일이 4명 해서 49,900일이 됐다. 이렇게 계산을 해보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이 문제도 뭐, 강도율을 구하는 것도 할 수 있는데 근로 손실일수 물어보는 것을 답을 못하면 안 되겠죠? 11번입니다.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포함될 사항. 자, 이 내용도 뭐 아주 자주 나오는 문제죠. 기출문제에서. 안전보건관리 규정. 안전보건에 관한 관리 조직. 11번.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포함될 내용을 4가지 쓰시오라고 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아주 자주 나오고 있는 문제죠. 그래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 조직과 직무에 관한 사항, 교육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사고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이렇게 4가지. 여기에다가 요 내용이 5가지 항목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근데 이건 쓰지 말라고 했네요. 그래서 안전보건 조직, 교육, 안전관리, 보건관리, 사고조사 및 대책 수립. 이렇게 여러분들이 4가지 항목을 기술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 자, 12번입니다. 정전기에 의한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준수사항 했습니다. 자, 정전기에 의해서 사업주의 준수사항이에요. 사업주는 정전기에 의한 화재, 폭발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에 대하여 확실한 방법으로 뭐를 한다? 접지를 합니다. 접지가 정전기 대책의 하나였죠. 그 다음에 무슨 재료를 써야 됩니까? 도전성 재료를 사용한다. 2번째의 대책이죠. 가습 및 점화원이 될 우려가 없는, 가습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점화원이 될 우려가 없는 제전장치를 사용한다. 우리가 제전기라고 있었죠. 제전장치를 사용하는 등 발생에 억제, 제거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접지, 도전성 재료, 제전장치를 사용한다. 이런 것들을 중요한 내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13번입니다. 13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 중 근로자 정기교육 내용을 3가지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근로자의 정기교육 내용, 그 다음에 채용시, 작업내용 변경시, 그 다음에 관리감독자 교육 내용, 이런 내용들이 다 공통으로 갖고 있는 항목이 안전, 산업안전사고 예방,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 법령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직무 스트레스죠. 직무 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이렇게 4가지가 공통이죠. 그 다음에 직장 내 괴롭힘 항목이 있죠. 그것까지 하면 5개가 공통입니다.
공통을 쓰시면 외우시면 답쓰기가 제일 편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죠. 자, 그런데 제 23년 9월 27일부터요. 이제 법령과 관련된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도 개정된 부분이 있는데요. 자,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에서 정기교육이 있잖아요. 근로자 정기교육. 지금 문제에서 물어봤던 내용이에요. 산업안전사고 예방,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 여기 이제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이게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왔고요. 건강증진 질병 예방,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 법령, 직무 스트레스, 직장 내 괴롭힘,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자, 하나 추가된 게 뭐다? 위험성 평가입니다.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이 추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채용시 교육, 이 내용에서도 똑같이 뭐가 들어와 있습니까? 위험성 평가가 들어왔습니다. 위험성 평가 항목이 추가가 됐다는 것 확인하시고요. 자, 나머지는 기존에 있던 내용과 똑같습니다. 나머지는 똑같고요. 그 다음에 관리감독자 교육 내용이 좀 바뀌었어요.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내용은 안전사고 예방, 보건, 직업병, 위험성 평가 요거 들어왔고요. 작업환경 관리, 법령, 스트레스, 직장 내 괴롭힘, 그 다음에 자국 공정의 유해이용과 재예방 대책, 사업장 내 안전보건 관리 체제 및 안전보건 조치 현황에 관한 사항. 자, 여기에 없던 게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표준안전 작업 방법 결정 및 지도 감독 요령에 관한 사항. 자, 요게 새롭게 네 번째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롭게 들어온 게 지금 표준, 그 다음에 사업장 내 안전보건, 그 다음에 위험성 평가 이런 내용들이 추가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지금 세 가지 항목이 추가가 됐고요. 자, 그 밑에 보시면 현장 근로자와의 의사소통 능력, 강의 능력 등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과거에는 그냥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과 관련된 항목만 추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현장 근로자의 의사소통 능력 이 말이 추가가 됐습니다. 문구가 추가가 됐어요. 그 다음에 비상시 재해 발생의 긴급 조치에 관한 사항 이 내용도 추가가 됐고요. 그 밖에 관련 감독자 직무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한 개, 두 개, 그 다음에 표준안전 작업환경 결정 및 지도 감독 요령에서 요 내용과 관련돼서 네 개. 이 네 개의 다 위험성 평가가 5개가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자, 공통으로 있는 것만 알아도 답 2차 실기에서 쓸 수가 있는데 일단 바뀌었기 때문에 이 추가된 내용이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제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관리감독자가 채용이 됐어요. 작업 내용이 변경, 관리감독자도 이제 보직이 변경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채용 시 작업 내용 변경 시 관리감독자 교육이 별도로 만들어졌습니다. 관리감독자 교육이 채용 시하고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이란 게 관리감독자용으로 따로 정리가 됐습니다. 자, 여기도 안전, 보건, 위험성, 법령, 직무 스트레스 다 공통이죠? 다 알고 있는 거고 다 공통 항목이고요. 그 다음 직장 내 괴롭힘도 공통이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기계기구의 위험성, 작업 개시 전 점검, 물질안전보건자료, 안전보건체제, 안전보건조치 현황에 관한 사항. 여기는 이제 관리감독자에 있는 내용이죠. 요것도 관리감독자 이런 거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건 관리감독자에 있는 내용이니까 공통으로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 있는 이 세 가지 항목이 이제 채용 시 작업 내용 변경 시의 관리감독자의 교육 내용에도 포함이 돼 있다는 것. 자, 이것은 근로자 채용 시, 작업 내용 변경 시 들어가는 교육이죠. 예, 이 교육이 채용할 때, 작업 내용 변경할 때 관리감독자도 이런 교육을 같이 포함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차이가 생겼고요. 또 하나가 시간이 바뀌었습니다. 시간이 변경이 됐어요. 자,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에서 사무직 종사 우리가 분기 3시간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반기 6시간으로. 그러니까 시간은 똑같아요. 분기나 반기가 이제 분기의 2배잖아요. 2배니까 반기 6시간 이렇게 됐고요. 여기도 반기 6시간. 판매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는 2배가 되죠. 반기 12시간. 자, 그리고 나서 뭐 있어요? 정기 교육 시간에 대한 관리 감독자가 있었잖아요. 관리 감독자 교육이 있었는데 이 표에서는 관리 감독자가 따로 정리가 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졌습니다. 빠져서 따로 정리가 될 것이고 여기는 이제 근로자들에 대한 교육 시간만 포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분기로 돼 있던 게 반기로 바뀌었다는 거. 그 차이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시간은 똑같고요. 그 다음에 채용시 교육도 좀 구체화됐어요. 채용시 교육도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일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 해서 1시간입니다. 채용시 1시간. 그 다음에 일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일 때는 4시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규직 근로자일 때는 8시간. 기존과 똑같죠. 자, 원래 과거에는 1시간과 8시간밖에 없었죠. 근데 이게 지금 추가가 된 거예요. 여기 추가가 된 거다. 작업 내용 변경 시 여기는 1시간, 2시간 똑같은데요. 여기는 일용 근로자, 일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 그 밖의 근로자는 전부 2시간이에요.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이 일용 근로자 및 계약 근로 기간이 일주일 이하인 근로자. 그러면 일주일 이상인 근로자도 여기에 2시간에 해당된다는 것. 시간은 2시간, 1시간. 기존과 똑같습니다. 자, 특별교육입니다. 특별교육도 2시간이 있고요. 2시간, 원래 특별교육은 2시간하고 16시간 두 가지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2시간, 일주일 이하인 근로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일주일 이하인 근로자인데, 별표 5, 1호, 여기가 이제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크레인, 신호수, 크레인 신호수를 이야기합니다. 크레인 신호수 역할을 하는 일용 근로자는 8시간 교육입니다. 자, 8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일용 근로자 및 계약 근로 기간 일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해서 이제 일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이렇게 했으니까 정규직 근로자죠. 16시간입니다. 우리가 기본이 16시간에 2시간이었는데 지금 8시간, 크레인 신호수가 8시간이 추가가 됐었죠. 최근에. 자, 그 부분 확인하시고, 그 다음 컨설업 기초교육 4시간 똑같습니다. 자, 관리감독자 교육 시간이 별도로 따로 정해졌습니다. 이제 개정된 내용에 의하면 정기교육은 연 16시간. 이 정기교육 내용은 똑같죠. 예, 정기교육은 연간 16시간 이상이면 됩니다. 이건 똑같은 항목인데 이게 생긴 거죠. 채용시 교육이 8시간이 있어요. 채용할 때는 8시간 교육을 관리감독자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작업 내용 변경 시에는 2시간 이상의 교육이 되어야 한다. 자, 8시간과 2시간이 생겼다는 것. 그 다음에 특별교육 16시간 이상, 간헐적 작업일 때만 2시간 이상 이렇게 관리감독자에 대한 교육이 시간이 따로 정리됐습니다. 자, 이것을 앞에 표에다 합쳐도 크게 문제는 안 돼요. 앞에 표에다 합쳐도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이렇게 별도로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바뀐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2023년 이후 2024년부터는 교육 시간이 따로따로 물어볼 수가 있겠죠. 예, 이런 시간들 좀 체크를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14번 문제입니다. 14번 문제는 안전보험 관리 담당자의 업무를 4가지만 쓰시오 그랬어요. 안전보험 관리 담당자는 우리가 이제 50인 미만 사업장일 때는 안전보험 관리 담당자를 두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 사람이 안전관리자의 역할을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안전관리자의 역할, 안전보험 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조언 지도, 위험성 평가에 관한 보좌조언 지도, 작업환경 측정 및 개선에 관한 보좌조언 지도, 건강진단에 관한 보좌조언 지도. 자, 여기에 있는 이 2가지는 원래는 누구 거예요? 보건관리자 거죠? 그런데 이 안전보건 관리 담당자잖아요. 그래서 안전과 보건을 다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산업재해 발생 원인조사, 산업재해 통계 기록 및 유지를 위한 보좌조언 지도,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보고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조언 지도.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다 포괄적으로 수행을 해야 된다.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교육, 위험성 평가, 발생 원인 조사, 통계 기록 유지, 그 다음에 보고 구입 시 적격품, 이런 것들이 다 안전관리자와 중복되는 내용입니다. 그런 것들 중심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필답형 문제를 살펴봤고요. 네, 작업형 문제까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작업형 문제. 자, 작업형 문제는 이제 작업형이 원래는 동영상과 관련된 문제를 내는 게 일반적이어야 되는데 이제 100% 그렇게 내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실제 주관식과 관련된 문제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지게차의 안정도 4, 6, 18, 15 플러스 1.1V
이렇게 했던 안정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 보이는 거는 최대 하중 상태에서 쇠스랑을 가장 높이 올린 경우 기울기가 몇 %인 지면했습니다. 몇 %? 지게차의 최대 하중이 5톤 이상인 경우에는 3.5%인 지면에서요. 기울기가 4%. 4%가 우리가 4, 6, 18에서 우리가 주행시가 있었고 하역 작업일 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역 작업일 때 전후, 좌우 이렇게 구분을 했죠. 전일 때가 4, 6, 18, 15 플러스 1.1V예요. 그래서 지게차의 최대 하중 상태에서 쇠스랑을 가장 높이 올린 경우, 가장 높이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역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전후 안정도가 4%다라고 부르고 있는 거고요. 지게차의 기준 부하 상태에서 주행할 경우 기울기, 주행시일 때는 18%가 기준이죠. 예. 지게차의 기준 부하 상태에서 주행할 경우 기울기가 18%인 지면. 지게차의 최대 하중 상태에서 쇠스랑을 가장 높이 올리고 마스트를 가장 뒤로 기울인 경우 기울기가 6%인 지면. 자, 여기는 좌우 안정도입니다. 6%. 지게차의 기준 무부하 상태에서 주행할 경우 9배가 지게차의 최고 주행 속도의 1.1을 곱한 후 15를 더한 값인 지면. 여기가 15 플러스 1.1V라는 말의 의미가 됩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지면과 관련된 내용이죠. 지면, 땅의 기울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이 값들이 다 기울기를 나타내죠. 기울기를 나타낸 값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주행할 경우 했잖아요. 주행할 경우. 이렇게 주행할 경우는 여기에서 답을 찾으셔야 되고 나머지 두 가지는 하역 작업이에요. 가장 쇠스랑을 높이 올리고 마스트를 가장 뒤로 기울인 경우에 기울기가 6% 이렇게 불렀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기울기가 4%, 5톤 이상일 때는 3.5% 이런 수치들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을 좀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안정도 관련된 문제였고요. 용접 작업 시에 위험 요인을 찾으라는 게 이제 두 번째 문제인데 용접 작업 시에 위험 요인 세 가지를 써라 그랬는데 용접 작업 시 주변의 인화물에 용접 불티가 비산하여 화재가 발생한다. 자, 위험 요인을 쓰라고 하면 결과를 쓰라고 그랬죠. 용접 불티가 인화물에 튀어서 화재가 발생한다. 그러면 여기 영상에서는 이 영상에서는 주변에 뭐가 있었겠어요? 인화물이 있었겠구나. 이제 드럼통이나 또는 인화성 물질이 담긴 페인트류가 담긴 어떤 용기가 있던가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답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작업자가 안전화를 신지 않고 운동화를 착용하고 있었네요. 예, 발에 화상을 입을 수 있다는 것. 정리정돈이 안 돼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작업자가 넘어질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답을 세 가지로 작성을 했다는 것은 이 영상 속에가 작업자는 운동화를 착용을 했다는 것, 운동화를 착용했다는 게 보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화성 물질이 있었다는 게 보여야 되고, 그 다음에 정리정돈이 안 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이 확인이 되었을 때 이런 답이 써질 수 있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또 세 번째는 빈칸을 채우시오라고 하는데 이제 영상에는 이제 전기 작업을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가로놓기로 나왔어요. 가로놓기로 나와서 근로자에게 작업에 적합한 전원용 보호구를 착용시킬 것. 충전전로에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작업에 적합한 전원용 보호구. 충전전로에 근접한 장소에서 전기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압에 적합한 전원용 방호구. 저압인 경우에는 해당 전기 작업자가 전원용 보호구를 착용하되 접촉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방호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전원용 보호구와 방호구라는 용어를 알고 있는지 물어본 내용이 되고요. 고압 및 특별고압의 전로에서 전기작업을 하는 근로자의 활선작업용 기구 및 장치를 사용하도록 해야 되고 근로자가 전원용 방호구에 설치 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전원용 보호구를 착용해야 된다는 것. 활선작업용 기구나 장치를 사용하도록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5번에서는 유자격자가 아닌 근로자가 충전전로 인근의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할 때 근로자의 몸 또는 긴 도전성 물체가 방호되지 않은 충전전로에서 대지 전압 50kV 이하일 때는 300이죠? 300cm. 50kV를 넘는 경우에는 10kV 증가할 때마다 몇 cm씩?
10cm씩 더한 거리 이내로 접근할 수 없도록 할 것. 자, 50kV가 기준이잖아요. 50kV에 300. 10kV 증가할 때마다 10cm. 여러분들이 필기하실 때 봤던 내용이 가로넣기로 나왔습니다. 자, 4번 말비계 설치 기준입니다. 말비계는 우리 주관식 할 때도 나왔죠. 75도. 그다음 보조부재 2m 40cm. 이런 수치들이 가로넣기로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자, 차량의 정비 작업 시 작업자가 차량 하부로 들어가 작업할 때 사용하는 방호장치. 이제 차량 하부로 갈 때 차량이 내려올 수 있잖아요.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안전지지대 또는 안전블록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불시 하강을 방지하는 조치를 하라는 문제입니다. 6번은 위험 요인과 행동 목표를 4가지 쓰시오. 동영상에서는 베어링 상자를 크레인으로 들어올려 액체가 담긴 용기에 담궜다가 들어올리는 작업이다. 크레인과 연결된 전선이 액체 용기에 잠긴다. 크레인은 후계지 장치가 없다. 작업자는 고무장갑과 고무장화는 착용하였다. 작업자는 흡연을 하고 자꾸 미끄러진다. 자, 흡연을 하고 있다는 것, 후계지 장치가 없다는 것, 그 다음에 전선이 액체 용기에 잠긴다는 것. 이런 것들이 좀 특이한 내용이에요. 자, 지금 문제에서는 위험 요인을 쓰고 행동 목표를 4가지 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내용 영상을 생각을 하면서 위험 요인을 뭘 썼냐면 후계지 장치를 사용하고 있지 않아 인양물이 낙하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위험 요인을 쓰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결과를 써야 돼요. 후계지 장치가 없어 인양물이 낙하한다 해놓고 후계지 장치 사용하자. 이게 행동 목표죠. 후계지 장치 반드시 사용하자 이렇게 하는 거. 담배 불티에 의해서 인화성 액체가 점화되어 화재가 발생한다. 인화성 액체가 불티에 의해서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작업 중 흡연을 금지하자. 인양화물의 취급을 손으로 하고 있어서 협착 끼임사가 발생한다. 유도로프를 사용하도록 하자. 작업장의 바닥이 미끄러워져 작업자가 넘어질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작업장 바닥 미끄럼 방지 조치 실시하자. 이렇게 행동 목표까지를 같이 쓰라고 이야기한 것이 되겠습니다. 위험 요인을 쓰고, 자, 여기서는 미끄러진다는 거 우리 설명에도 있었죠. 그 다음에 여기에 담배 불태에서 흡연, 그 다음에 후계지 장치, 그 다음에 손으로 잡고 있다는 거. 화물을 손으로 잡고 있는 것은 일반 현장에서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손으로 잡는 것을 하지 않도록 유도로프나 보조로프를 반드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전관리 하셔야 됩니다. 자, 행동 목표까지 쓰라는 내용이 좀 특이했고요. 7번도 위험 요인 3가지 쓰라고 했는데 승강기 피탈에서 엉성한 작업 발판, 요게 영상으로 여러분들은 보시겠지만 작업 발판이 막 흔들흔들 한다든가 고정이 안 돼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망치를 가지고 콘크리트 벽면에 타일을 제거하고 있다. 작업자는 안전모만 착용하고 주변에 안전난간이 없다. 방호망도 없이 설치된 상태에서 작업하다가 떨어진다. 미설치죠. 미설치된 상태에서 작업하다가 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없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요. 위험 요인은 작업 발판 설치 상태가 불안하여 작업자가 떨어진다. 안전난간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 작업자가 떨어진다. 보안경 등 안면부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아 비산되는 물질에 눈을 다친다. 위험 요인에는 이러한 것들을 써서 망치질을 하니까 이제 비산되는 모습이 있었겠죠. 얼굴에 막 튀는 비산물이 튀는 그런 영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답으로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는 난간도 없고 발판도 불안정하고 이러한 것들이 주요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작업자가 떨어진다, 다친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셔야 돼요. 자, 빈칸 채우시오. 안전대를 보여주고 있고요. 안전벨트를 보여있고 벨트의 너비가 얼마가 되냐? 50mm입니다. 예, 벨트의 너비는 50mm 이상이 되어야 하고요. 벨트의 두께는 2mm입니다. 충격 흡수 장치의 정하중은 15kN 이상입니다. 우리 안전대를 착용하고 떨어질 때 충격을 흡수하는 장치가 있어요. 충격 흡수 장치가 이제 벨트가 여러 개 이렇게 꼬여 있는 그 부분을 말합니다. 그게 이제
작업자가 떨어지게 되면 로프가 쭉 하나하나씩 풀어지면서 충격을 완화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15kN 벨트와 관련된 수치를 물어보고 있고요. 건설용 리프트의 방호 장치 3가지. 여기는 이제 뭐 영상과 상관없이 리프트의 방호 장치 3가지 쓰라고 했으니까 과부하, 뭐 출입문 인터록 장치, 비상 정지 장치, 또 뭐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 이런 거 쓰셔도 되고, 또 공과 방지 장치 이런 것도 써도 답이 되겠죠. 그래서 방호 장치 3가지 쓰라는 문제, 주관식 문제로 생각하셔도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22년도 3회 실시됐던 문제 관련된 풀이였습니다. 자, 필답편과 작업편 같이 보니까 제가 좀 급하게 이렇게 내용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네요. 자, 전체적으로 봐서는 크게 뭐 어려움은 없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새로운 문제들이 항상 있어요. 새로운 문제들이 2문제, 3문제 이렇게 항상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보다는 이제 출제가 됐으니까 우리가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만 그 외의 문제를 우리가 확실하게 맞출 수 있는 게 중요하다라고 제가 자꾸 말씀을 드렸죠. 그런 부분에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